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많이 나누시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관련 조응천 청와대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문건 파문은 경찰관 한 사람의 자살과 다른 경찰관 한 명의 구속으로 마무리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가상대화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응천 영장 기각이라 그럼 영장 청구한 검사들 난감하겠네? 아니야, 그 반대일걸. 뭔 소리야,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으니까 망신 아니겠는가? 글쎄,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기각이 당연했는데 기각될 줄 알면서도 영장 청구까지 했으니까 충성심 하나는 확실히 보여줬잖아. 이상한 판사 만나서 기각됐다고 둘러대면 내부 문책이야 아예 없을 거고 아마 그 검사 앞으로 출세길이 훤할 걸세. 그럴까? 불구속 기소를 해도 결국 무죄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아, 수사나 기소 그리고 공판 과정 그 자체가 다 괴롭히기 효과가 있는 거라서 무죄 나오면 항소, 또 무죄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 이렇게 1년 이상 괴롭힐 수 있으니까 실제 효과는 달성하고도 남는 거야. 아니 그럼 유죄 판결이 목적이 아니고 괴롭히기가 목적이란 말인가? 그런 게 분명히 있긴 하지. 피의자나 피고인을 괴롭힘으로써 검사는 위에다가 충성심을 보여줘서 출세하고 정권도 괘씸죄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이른바 위축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거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요새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신뢰성 이런 말이나 비판도 왜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거야 뭐 조금치의 기대라도 있어야 비판도 하고 그러는 건데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렸으니까 누가 비판이라고 할 게 있겠는가? 윗분들에게는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시 효과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겠지. 이상은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님께서 이른바 정치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얽힌 이면을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검찰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장악됐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하는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5시 36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내일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차갑군요. 이른바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신정 연휴 좀 짧은데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오늘 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맞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해 바뀐 2015년의 첫 생방송 1월 2일 시작합니다. 자, 김용민 PD 뉴스 브리핑 할까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돌이켜보면 뭐 노력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불충한 일들이 있어서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과 나라에 걱정을 끼쳤다. 이러면서 청와대 직원들을 질타했다고요? 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돌이켜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지만은 여러 불충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께 나아가서는 국민께 나라에 걱정을 끼친 일이 있었다라면서 충성을 앞세워서 청와대 직원들을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시무식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일한다는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심, 다를 이자의 마음심에서 이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군기가 문란한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고 기강이 문란한 정부 조직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국가원수를 모시고 근무하는 우리들은 가슴이나 머릿속에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이 무엇인가? 한자로 쓰면은 중심이다. 가운데 중 마음심, 중심 이러면서 거듭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사극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본인들이 좋은 예를 보여주네요. 기강이 문란한 정부 조직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뭐 본인들이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어서. 네.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새해 인사차 찾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한테 요새 힘들지 왜 이런 말 했답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친박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11시 10분쯤에 논현동 자택을 찾아왔는데 내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유일한 당원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요새 힘들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게 시끌벅적한 거 아니냐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민주주의라는 게 시끌벅적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반대파의 입을 왜 틀어막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건지 자기네들 편끼리만 말이죠.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집권여당이 잘 뭉쳐서 잘해 나가길 바란다라면서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까지 함께했군요. 떡국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친박 진영의 김무성 대표를 향한 공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세일 의원, 예.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이제 내정이 됐었다가 뒤집어졌죠 일단.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30일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친박 핵심이죠. 도저히 이 박세일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여의도 연구원 원장 카드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박세일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인 세종시 이전에 반대해서 탈당한 전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번 당직 인선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불만이 많다.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만 배치했다. 지금 당정청 소통이 잘 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김무성 대표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당직에 임명했다고 해도 계속 소통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면서 당정청 불통의 책임을 김무성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네. 뭐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이런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친박계에서는 김무성 대표한테 하고 있는데 예. 또 다른 사람들은 당대표 취임한 지 6달 동안 한 게 뭔지 도무지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네.
모해서 사당화란 말인지 그게 무슨 사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예. 말들도 합니다. 이 사당화보다 더 심각한 게 사국화 아닙니까? 사국화. 예. 자, 우리 구속 중인 재벌 총수 가석방 이런 얘기가 지난 연말부터 조금씩 솔솔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마디 세게 좀 꼬집었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신문인데 말이죠. 재벌에 의존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한국 내 목소리를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집권여당과 청와대 정부의 구속 재벌 총수 가석방 움직임에 대해서 재벌 의존증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울의 재벌 의존증을 통해서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난 지금 구속 수감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이 회자되고 있다. 이유인즉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청와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의 가석방 움직임을 열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서 한국에는 그런 공감대가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재벌 총수 일가가 누리는 특권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땅콩 회항 파문을 자세히 소개한 다음 한국인들에게 땅콩 회항 사건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암시한다. 재벌 기업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의존도가 오너 경영자에 대한 면책 특권 문화로 이어졌다. 많은 창업주들이 자신은 영주요, 회사는 영지점으로 여긴다. 영주가 지배하는 땅이 영지 아니겠습니까?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재벌 대부분이 횡령, 사기 등으로 수감돼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네요. 과거에도 재벌 가석방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2013년 취임 당시 이런 사회 분위기를 감지했다. 전 정부 말기 특별 사면 조치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남용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라면서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역시 재벌에 의존하게 된 것 같다. 그로 인한 정치적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말이다. 재벌을 비호하는 봉건주의적 문화는 민주주의 압력 속에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법무부 소관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일단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꽁무니는 뺄 준비는 해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생 이야기도 아주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는 아니고 신정 기간 동안에 연말 연시 큰 뉴스가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복수하겠다. 복수 문자 논란으로. 복수 문자를 보내고 그 예. 몇 시간 뒤에 임직원들한테 반성문 이메일 보냈잖아요. 예. 그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 집은 예. 집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또 한겨레가 오후 3시에 내놓은 기사가 또 있네요. 네. 조현민 전무가 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나가는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복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는데 이번에는 또 커피숍 불공정 영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이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신흥동 정석빌딩 1층에 커피숍 기부유 쪽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팔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부유는 인천항만공사와 사회적 협동조합 오아시스가 협약해서 만든 카페인데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주인 정석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기부유는 항만 출입증이 없으면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외부인에게 음료를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중 커피 전문점에서 3,000원에서 4,000원가량인 아메리카노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해서 그동안 인근의 인하대 병원 인턴 의사 등 직원들이 자주 이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인하대 병원의 한 인턴 의사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서 원래 병원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자주 이용했지만 인근에 저렴한 커피숍이 생기자 인턴들이 옮겨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이용해야 한다는 게 화가 난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다면은 이 조현민 전무가 그 인하대 병원 건물에 있는 커피숍을 밀어주는 격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인하대 병원 건물에는 조현민 전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하나하나 더 알수록 민망해서 더 못 듣겠어요. 이제 예. 분노를 넘어서 민망 단계인데. 언니는 땅콩, 동생은 양파입니다. 까도 뭐 끝이 없습니다. 그 31살이든가요? 조현민 전무. 이 국내 대기업 임원 최연소 가운데. 임원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언의 질이나 네.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 이미 수많은 질타 끝에 어떠한 반성도 없을 뿐더러 복수 운운하고 지금 또 뭐 커피숍 얘기 이런 거 들어보니까 여기도 좀 자리 보전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연초에 몇몇 신문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더군요. 예. 대한항공은 아무튼 혹독한 시련을 겪는데 이걸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예. 치러야 할 것을 치르는 것이죠. 오케이마리님이 방금 올려주신 기사가 있는데, 이거 눈에 띕니다.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 대원 한 명이 환자 체혈 과정에서 주사바늘이 손가락에 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네. 독일로 후송이 된다고 합니다. 연합에서도 방금 긴급 속보가 하나 떴던데 네. 청취자분이 또 갈무를 해주셨군요. 예, 이 대원은 외상은 없고 감염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이달 20일 정도까지 감염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문재인, 박지원 두 의원 당권을 놓고 한판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슈로 올랐던 게 이름 좀 바꿔야겠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어렵고 정도 안 가고 온갖 군데서 다 바꾸라고 한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으로 가자. 문재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는데 예. 안철수 의원이 절대 안 된다. 예. 못 바꾼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뭐 당명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730 재보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날 때 합당 때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5대5 지분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당명에 새정치를 포함하고 당명을 바꾼 것은 낡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당명 때문에 우리 당이 집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이 보수의 역사와 전통에 맞는 당명이어서 집권한 것도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나라를 맡길 만한 신뢰를 얻는다면 당명이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뭐 답을 다 말씀하셨네요. 당명이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 당 이름을 왜 고집하는 겁니까? 당명이 중요하진 않는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꾸는데 동의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지금 뭘 말하는지 뭘 모르겠는데. 주장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당명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걸 앞에 써놓고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일단 박지원 의원이 광주 무등산에서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문재인 의원 역시 안철수 전 대표 측의 양해를 얻어서 당명을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죠. 네. 당명을 현행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꾼다는 건데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민연으로 새누리당에서 조롱하면서 불렀고 뭐 또 그렇게 해서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꾼다 한들 새민당이라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참 이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미 민주당이란 당이 있습니다. 있죠. 한나라당이란 당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못 쓰죠. 쓰고 싶어도. 뭐 약칭도 아마 못 쓸 걸로 네, 맞습니다. 전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당명 바꾸겠다라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했거나 잠시 잊고서 그렇게 예. 말을 한 것 같고 예. 문재인 의원은 그걸 알고서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새정치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예. 맨 뒤에 연합을 당으로 바꾸자는 건데 예.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이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마치 자기가 결재권자인 양 예. 그런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고집 피울 때 고집을 피우고 유연할 땐 또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게 새정치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새정치가 뭔지 잘.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준 특히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있는 동안 보여줬던 그 정치의 그 행태들 보면은 뭐가 새정치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곧 안철수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자,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우리라는 표현을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뭐 너무
관습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네. 문재인 의원이 할 말이 더 많죠. 민주당하고 시민통합당이 합쳐져서 2012년 12월에 민주통합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다 네. 2013년 김한길 대표가 취임한 이래 통합자가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됐어요. 예. 그래서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우선 문재인 의원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옷 바꿔 입고 이름 간판 바꿔다는 거 2014년. 너무 들추면 네. 너무 들추면 정신만 사납고 그닥 좋지 않아요. 예. 어떻게 지켜는 보십시다만 진짜 다퉈야 할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예. 뉴스브리핑 김영민 PD였습니다. (2014년)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미디어 협동조합 2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 2만 1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월 3일 출자 완료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3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2014년 4월 1일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TV방송의 개국을 알리는 뉴스 프로그램 뉴스K를 시작합니다. 2014년 감사했습니다. 4월 1일 국민TV가 역사적인 개국을 단행했고 품격 높은 대한 언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대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는 확장성 있는 대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5시 53분입니다) 시청자 저도 참 입에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시청자란 말을 하고. 청취자 게시판 좀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죠. 네. 록 에이지스님께서 5시 52분 조금 전에 올려주셨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 자체가 안철수의 기득권인데, 안철수 의원이 바꾸는 거에 쉽게 동의를 해줄 리가 없을 것 같다. 글쎄요, 이름이 뭘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새정치를 당명에 건 건 좋았는데 그에 부합할 만큼 새정치의 내실화 또는 컨텐츠 또는 그것을 구체적 액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게 아닌가 하는 것 같고, 그 이름도 누가 불러줄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정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면 지금 당명 가지고 이런 왈가왈부가 제기됐을까? 그런 생각 먼저 듭니다. 새해도 멋지게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해 달라고 저한테 덕담경 겸 주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많이 서로들 나누시지요. 석양의 건맨. 항상 이 닉네임을 들을 때마다 무슨 그 영화 포스터가 하나 떠오릅니다. 게리 쿠퍼나 누가 나와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파이프가 담배 같은 거 하나 물고 말이죠. 2014년의 악몽을 모두 태워버리고 솟아오른 2015년의 붉은 해야. 노동자, 농민, 힘없는 민초들께 따사로운 햇살 듬뿍 뿜어주시고 권모술수가 넘쳐나는 정권,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조중동, 종편 찌라시에게 초강력 살균 작용도 해주십시오. 그렇죠. 태양이 그 살균 작용이 어마어마하죠. 음습한 곳에 햇볕이 쏘이면 다 뽀송뽀송 마르거나 환부가 드러나거나, 그래서 결국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치유할 곳을 찾게 되고, 그 백일하가 바로 태양 아니겠습니까? 네.
오케이 마리님. 어차피 민주당으로 등록된 다른 당이 있는데 그럼 지금 당 이름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하나만한 논쟁 아니냐.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이미지만 만들어내는 듯하다.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다. 예, 정신을 차리려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완급과 순서 이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사실관계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당명 바꾸는 거에 반대한다 말다 이런 걸 떠나서 뭘로 바꿀지 바꾼다면 뭘로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걸 한다면 모르겠지만 5시 56분 됐군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아직 여행 중이거나 어디 방문 또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게시판이 조금은 다른 때보다는 덜 핫하네요. 남쪽 하늘님, 민주당도 안 되고 새정치민주당도 안 된다면 약칭이라도 새정치연합에서 민주연합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근데 그 약칭은 본래 이름을 어떻게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약칭을 어떻게 희망한다고 선관위에 등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연합으로 약칭을 즉 새정치의 새자를 쓰기 싫어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려면 새정치 부분이 드러내지지 않는 한 약칭에서는 새자 소리가 빠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언론에서들 또 주로 이 약칭을 쓰고 기사에도 쓰고 큰 선거 있을 때 이렇게 맨 앞 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둘 다 새자 돌림이라 그런 점이 있죠. 김기춘 실장은 충성을 국민에게 국가에 해야 하는지 모르는 왕내시가 틀림없네요. 그렇죠. 충성은 공복인 머슴들이 주인인 국민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란 말이냐. 근본적 인식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저도 뉴스브리핑 듣자마자 근본적 상황인식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건 전혀 행동 수정 이런 게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청취자 게시판 이 코너를 통해서 한 가지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합 게시판은 사실 제가 잘 못 들어갑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합 게시판을 잘 못 들어갔는데 오늘 방송하러 사무실에 왔다가 어떤 분이 이강윤의 오늘의 코너에 대해서 어떤 청취자분께 조합원께서 견해를 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고 원래는 글로 답변하는 게 순서인데 거기에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우선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올리신 것을 먼저 읽어드리죠. 작성자는 잉글리시 킴이라는 분이고요. 작성일은 2014년 12월 31일 오전 10시 28분입니다. 제목은 12월 29일치 이강윤의 오늘 정치 비평 문제 있다. 네, 제목을 아주 기성 언론처럼 잘 다루셔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9일치 이강윤의 오늘에서 이강윤 앵커께서 문재인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에 대해 비평하시는 걸 들었고 조합원들 중에도 총선 불출마를 사력 입지 못한 돌출 행동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오타인 것 같아서 제가 고쳐 읽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아마추어라 그렇다 치고 이강윤 평론가와 양모 기자, 양정대 기자를 이르는 걸 겁니다. 양모 기자님의 평론 수준이 좀... 형식은 조건부 총선 불출마이나 사실은 배수의 진을 친 것이고 당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당대표도 못 될 것 같으면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도 어렵지만 자당 대표 경선에서도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절대 의석이 부족한 영남에서 의석 하나라도 늘리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를 소위 낙동강 벨트 방어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비록 정치 신인이었지만 새 인물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지 못한 점을 꼽기도 했지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지난번 총선처럼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부산 사상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로서 전국을 누비며 지원 유세를 해야죠. 이러면서 그 뒤로도 꽤 길을 좀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선 첫째, 잉글리시 킴님께서는 본인의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 이름과 제 프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또는 문제 있다 이런 제목을 써가면서 본인의 얘기나 주장을 펴고 싶으신 거였는지, 아니면 그런 제목에 걸맞게 저 또는 저와 양정대 기자가 나눴던 얘기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적시를 하고 그 점이 뭐가 문제가 있다 또는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강윤 평론가와 양모 기자의 평론 수준이 좀 딱 이 몇 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선 첫째, 잉글리시 킴님이 제 방송을 얼마나 자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정대 기자와 하는 정가 산책은 양정대 기자로부터 현장의 얘기를 듣는 코너입니다. 저는 묻고 양 기자가 답변을 하는 거죠. 그날 문재인 의원의 당대표 출마 소식을 전하면서 조건부 불출마다라고 표현을 하길래 조건부 불출마가 확실히 맞느냐? 만약에 이번에 나와서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차기 총선에 안 나오는 것이고 떨어지면은 차기 총선에 나온다는 뜻이냐? 중요한 키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그게 양정대 기자가 그거를 조건부라고 전했길래 제가 그걸 확인을 했고 그런 얘기만 오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잉글리시 킴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점이 수준이 좀 어땠다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은 없고 문재인 의원에 대한 본인의 그 정치적 견해나 이런 걸 펼치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조건부 불출마였다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조건부인지 아니면 완전한 불출마인지를 양 기자한테 다시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글보다 말이라는 게 오독의 여지가 조금 적긴 하지요. 원래 글은 아무리 정치하게 써도 읽는 사람의 난독증이나 독해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글을 쓴 사람의 표현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기치 않은 해석 여부까지를 감안해서 100% 오해 없는 문장을 구사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말은 글보다는 조금 상호 유발할 수 있는 오해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해 왔는데 청취자분의 이런 문제 제기 자체는 관심의 표현일 수 있어서 반가웠으나 정치비평에 문제 있다라는 제목을 달고 쓰실 거면 어떤 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적시를 해주시는 게 표리가 동일한, 부합하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다시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면 이런 답변을 올리겠고요. 일단은 조회수도 꽤 있을 뿐더러 제목 자체가 상당히 선정적으로 달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우선 답변으로 드립니다. 어쨌거나 잉글리시 킴님 그리고 그 글 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과 답글을 통해서 견해들을 주신 점 잘 읽었고요. 활발한 의사소통 이런 점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애정어린 비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게 프로그램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좀 더 분발하고 나아지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으로서도 문제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좀 더 애를 쓰겠습니다. 잉글리시 킴님 긴 글 올리셨던 거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두 개만 더 보고 양정대 기자 연결하죠. 맛있는 치킨님께서는
김기춘 실장이 파무침을 먹고 싶은가 보다. 파부침주. 해 바뀌거나 할 때 고사성어 인용해서들 하고 그러는데 본인과 현 정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닭깎기의 최후를 따라가는 듯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긴급 구호대 파견된 에볼라 노출 가능성에서 독일 후송됐다는 얘기는 뉴스 브리핑에서 바로 소화를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새해 인사와 다짐 그리고 어쨌거나 한 해 새 마음으로 어깨 곁고 같이 가자는 그런 뜻의 말씀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갈까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루 조간 기자들 못 쉰 것 같습니다. 어제도 출근했나요? 네네, 어제도 출근했습니다. 네. 왜 양 기자는 쉬었어요? 아니, 어제 출근했고요. 출근한 조였구나, 그러니까.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정은 뉴스가. 예. 그렇더군요. 그걸로 도배가 됐었죠.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빨리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오늘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정치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연말에 이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지금 대북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네. 그 제안에 대해서 올해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제안을 전격적으로 한 게, 이 3년 차에 접어든 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국정 운영의 성과, 네. 이게 경제 분야에서 나든 아니면 통일 분야, 그게 힘들면 사실 통일 분야에서라도 남북 관계에서라도 일부 좀 진전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좀 체제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한 전기가 필요하고 또 특히나 국제사회의 고립이 심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어느 수준이 될지 또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지 그거는 좀 장담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았는데, 예. 의외로 어제 김정은 신년사에 보면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 대화에 관한 그런 의지를 좀 예상보다 강하게 드러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일정한 전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 대한 문제, 또 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그대로 드러낸 것, 그러니까 그런 전제들을 좀 일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네. 그 전제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 진전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아무튼 정치권 여야 모두 이 어제 그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네. 훨씬 더 좀 내용이 구체적이다. 그리고 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한 거는 다소 좀 놀랍다. 이런 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전되느냐가 사실은 정부 사이드보다는 좀 덜 중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관건은 어떻게 보면 이 국회 차원에서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 지금 북한 인권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 인권법 개정 논의,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하나의 좀 단서가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좀 하나 더 보는 관점부터. 잠깐만요.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네네네. 네네네. 됐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남북관계 진전 여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외통위원장인 유기준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오이사 조치의 전향적인 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예. 그런데 하나의 좀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 인권법 논의일 거고요. 이 논의를 좀 실제로 어떻게
보조를 맞춰 나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젊은 지도자, 우리는 뭐 지도력이다, 3대 세습 과정에서 뭐 이런 것들로 많은 그 폄하의 소지도 사실 안고는 있는데, 네네. 이제 세 번째 신년사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아주 대화의 주도권을 탁 틀어쥐고 공세적이고 예. 전향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전제를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러게요. 그 의미가 결코 작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네네. 계속 대화를 촉구하고 뭐 통일 대박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제스처를 취해 왔지만 막상 저렇게 딱 치고 나오면 우리가 그거 뺄 명분도 없고 많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뭐 통일부 장관도 그날 바로 8시간 만에 전향적으로 답변을 하긴 했던데. 실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 자체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어제 말씀하셨듯이 통일부 장관이, 나중에 이제 전향적인 대화의 뭐 기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예. 애초에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이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반응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중립적이고 건조한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해라. 마치 이제 공 떠넘기기 하는 듯한 예. 그런 반응을 내놨다가 그 반응이 한 3시간 정도 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톤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어제 오늘 이 뉴스를 들으신 이 청취자분들은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함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처음에 내놓은 반응이 굉장히 좀 모호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통일부 입장에서도 좀 애매했겠죠. 이것에 대해서 덥석 받기도 뭐 하고 반대하기도 그렇죠. 뭐 하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국가안보실하고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하고 이렇게 몇 가지 협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3시간 만에 긍정적인 톤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얼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지 그게 좀 대충 그려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해 바뀌기, 그러니까 옛날에 구랍 이런 말 많이 썼었는데 네네. 작년 12월 30일인가 통일부에서 뭐 제안 하나 했잖아요. 그랬었죠. 29일 날. 29일이었나? 뭐 하자고. 네. 그런데 오히려 저쪽에서 우리는 소총으로 말했는데 저쪽에서 대포로 뻥 쏘면서 크게 말하니까 통일부가 잠시 어리둥절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일 대박론,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면서 사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진전이 된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남북관계 부분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 우리 네.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세계 경제의 여파 이런 것들에 영향받는 측면도 굉장히 클 텐데 그렇지만 그 활로를 사실은 남북 간 경제 협력, 남북 경협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을 좀 다른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게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사실 꾸준히 나왔던 제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뭐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분야까지 조금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남북관계 진전이 전혀 없었던 만큼 네. 사실 뭐 2차 고위급 회담도 뭐 이렇게 북에서 이 인천 아시안 게임 마지막 날 내려와서 사실 좀 해빙 모드를 타는 듯 하다가 이게 또 막히고 예. 이랬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작년 12월 29일 날 통일부에 대한 좀 이 통일부 장관이 했으면서 이 통일부의 명의로 하지도 않은 예. 그 제안은 좀 다소 뜬금없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대화 제안의 진정성도 잘 전달이 안 됐고 그랬었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딱 해서 저쪽에서
응할 수밖에 또는 불응할 수밖에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 넘어가면서 우리 한번 보자고 그러고 헤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정은 체제에서 이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제안, 예. 이것이 올해 네. 상반기 지금 전국 뭐 어쨌든 북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일 수 있고 네. 이렇다면 최소한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중심으로 한 최소한 좀 교류에 물고 대화의 틀, 네. 끈 이런 것들은 좀 유지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치 분야에까지 당국 간의 정례적인 회동으로까지 네.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 특히 양당 간, 그러니까 여야 간, 그리고 청와대와 야권, 이 사이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고위급 회담 정도 말고.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과정이라면, 예. 이 여야 관계도 저는 굉장히 손풍을 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뒤집어 보면 예전에 이제 6.15 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나 아니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14 이 남북 정상회담 같은 예. 그런 때하고는 또 다르게 그때는 사실 보수 진영에서 이 정상회담 자체 혹은 남북 관계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 게 있었죠. 이 대다수 이제 주류적인 움직임 시각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 야당이 사실은 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훨씬 더 이 적극적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은 가졌을지라도 이 남북관계 진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야당에서 이 뭐랄까 그러니까 반대하거나 그럴 건 없을 거고. 그렇죠. 시체 말로 뭐 이렇게 정말 이 당을 떠나서 당을 초월해서 초당적인 협력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내년 총선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국면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 남북관계 진전 부분이 사실 정상회담 준비라는 게 뭐 한두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정치적인 해석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뭐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 내에서는 뭐 초당적인 협력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저도 별 적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대목이 이거였어요. 일테면 개헌론 같은 거는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통일헌법을 그러니까 개헌론의 정치권의 개헌론 흐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통일헌법을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혁 국회의장이 그 중심에 있고요. 지금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이 뭐 당장 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해서 바로 다음 정부부터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적용을 하는 이런 좀 아주 급박한 이런 것들 말고 조금 더 그 다음 대통령을 내다보는, 그러니까 차차기 대선 정도를 내다보고 좀 차분히 통일헌법을 준비하자. 이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에 무게를 두는 그런 개헌론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개헌론 자체는 지금 이제 거의 잘못하면 이거 뭐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얼만큼 진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구제 개편 논의하고 맞물리더라도 개헌 논의가 아주 크게 일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조금 다른 양상이 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상은 했지만 그게 빨리 이렇게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리라고는 잘 못했는데 첫날 큰 뉴스를 아무튼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던진 건 아직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거 뭐 하나 전하실 게 있나요? 뭐 일단 오늘은 뭐 정치권이 대체로 단배식 이런 얘기는 우리 안 해도 되고 움직임이 없는 날이어서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했었는데요. 그 남북 문제가 사실 제일 크죠. 나머지 것들은 예측 가능하다면
이것은 파트너가 있는 거고 도저히 서로의 수싸움도 또 반드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파급 네네.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국가의 주요 현안들이 휩쓸려 가듯이 홍수에 물 떼내려 가듯이 그렇게 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네, 양정대 기자 어제는 또 전국 진단하느라고 긴 시간 저기를 했고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우리 서로 많이 나눕시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가 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야당 정권에서도 최소 40조 원을 들여 하려고 했던 치수 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20조 원만 들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동남아 등 상당수의 나라에서 4대강 사업에 벤치마킹 문의가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수질 악화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물 공사는 10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라면서 어떤 공사를 해도 문제는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정권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정비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했던 것을 해냈다. 이 말을 김무성 대표가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뉴스도 줄을 잇고 있는데 김 대표는 새해 인사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새누리당 당원임을 강조하며 친박계의 공격 대상이 된 김 대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에게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러며 위로했다고. 그러나 누가 했단 말이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김무성의 말은 곧 이명박의 말. 재작년 즉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의원. 근데 최대 87조 4천억 원짜리의 막대한 예산 계획만 세워놓고 제대로 시행은 못하는 바람에 해마다 수해가 계속 발생해 오던 것을 토목 전문가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불과 22조 원으로 4년도 걸리지 않아가지고 이 정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 4대강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비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 대책비가 지금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작년 11월 채널A 보도.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절대 불가라며 일축했습니다.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한 몸인 김무성 그리고 이명박. 같이 책임질 일을 하셨나?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고른 행간은 오늘자 말고 어제자입니다. 1월 1일자. 더러들 많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종이신문으로 몇 개 신문을 집에서 보거든요. 중앙일보, 한겨레 뭐 이런 것들은 종이신문으로도 봅니다. 편집된 신문을 보기 위해서 종이신문으로 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체크를 하는데 김훈, 한국일보, 시사저널, 한겨레 이런 데서 기자를 했고 요즘은 소설가로 훨씬 유명하죠. 칼의 노래, 남한산성 이런 것들인데 김훈 소설가가 작가 김훈이 중앙일보에 2면에 걸쳐서
한 사람의 글이 두 면으로 가는, 물론 사포화도 있습니다만 두 면에 걸쳐서 나가는 것은 대단한 파격이지요. 예우이기도 하고. 김훈의 중앙일보 1월 1일자 칼럼입니다. 제목은 세월호 내버리고 가면 우리는 또 같은 자리에서 빠져 죽는다. 사실의 힘에 의해 슬픔과 분노를 희망의 동력으로 바꾸기를, 이라는 꽤 긴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도입부에 해당하는 대목, 김용민 PD의 낭독으로 일단 들으시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여학생 김유민 양은 배가 가라앉은 지 8일 후에 사체로 인양됐다. 라디오 뉴스에서 들었다. 유민이 아버지 김영호 씨는 팽목항 시신 검안소에서 딸의 죽음을 확인하고 살아있을 적에 몸을 인수했다. 유민이 소지품에서 학생증과 명찰 그리고 물에 젖은 10,000원짜리 지폐 6장이 나왔다. 김영호 씨는 젖어서 돌아온 6만 원을 쥐고 펑펑 울었다. 이 6만 원은 김영호 씨가 수학여행 가는 딸에게 준 용돈이다. 유민이네 집안 사정을 보건대 6만 원은 유민이가 받은 용돈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었을 것이다. 이 6만 원은 물에 젖어서 돌아왔다. 아, 6만 원. 이 세상에 이 6만 원처럼 슬프고 참혹한 돈이 또 있겠는가. 이 6만 원을 지갑에 넣고 수학여행 가는 유민이는 어떤 설계를 했던 것일까. 17살 난 여학생은 무엇을 사고 싶었을까. 얼마나 간절한 꿈들이 유민이의 6만 원 속에 담겨 있던 것인가. 유민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아버지, 엄마, 동생에게 사다 주려 했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긴 글입니다. 신문 2개 면에 걸쳐서 한 사람의 칼럼이 실리는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제가 신문사 기자만 20년, 좀 넘게 했죠. 그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면에 할애하는 것은 창간 특집이나 뭐 연말 이럴 때 한 번 있긴 합니다만, 인터뷰든 대담 형식이든 한 사람의 글을 2면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뭐 김훈의 글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작년 한 해 세월호라는 대참사는 어려운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일찍이 없었던, 말 그대로 미증유의 참사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한 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과 추측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었던 사고의 맨 끝 지점보다도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 세월호 대참사를 적어도 흡족하게 잘 처리해 오고 있다라고는 말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물론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진상규명 활동이 이제 곧 다음 주부터 공식 개시될 것으로 여겨는 집니다만, 거기에 오는 동안 8달 동안 우리는 뭘 했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면 필자가 꼭 김훈이어서가 아니라 중앙일보가 2개의 지면을 배려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매우 길기 때문에 어느 한 도막만 드러내서 말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다만 제가 낭독할 부분으로 여기를 고른 것은 새해 벽두, 신년 초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또 한 번 자극하거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한번 울고 한숨 한번 쉬자고 골랐던 건 아닙니다. 김훈의 문장이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한국의 해밍웨이라고 할까요? 하드보일드 스타일? 굉장히 딱딱하고 뼈만 간추린 그런 문장으로 대단히 유명한데, 인용해서 낭독하려면 많은 편집을 해야 할 일이 생기곤 해서, 그렇게 하면은 낭독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샘, 누선을 자극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유민 아빠가 지난 7월 단식 국면부터 교황 왔다 갈 때까지의 그 약 2달간 모든 면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존재였고, 그로 인해서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향한 어떤 움직임이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계속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유민 아빠로 유명한 김영호 씨의 그 딸 유민이, 실제 유민이의 얘기를 제가 골라서 낭독해 드리게 한 겁니다. 슬프죠. 6만 원 나온 얘기. 딸의 옷 속에서 나온 물에 젖은 6만 원. 그것만으로도 이루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 4월 하순께 어느 날 오프닝이었나요? 뉴스 브리핑이었나요? 그 2만 원짜리가 추리닝 바지에서 나온 학생 얘기 들으면서 울컥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은 그거 써볼 겨를도 없이, 김훈 작가가 촉촉하게 물론 묘사도 해줬습니다만, 17살 난 여학생은 무엇을 사고 싶었을까? 얼마나 간절한 꿈들이 유민이의 6만 원 속에 담겨 있던 것인가? 유민이가 갖고 싶었던 것들, 아버지, 엄마, 동생에게 사다 주려 했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이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고 슬프고 다시 그렇죠. 그런데 그날의 슬픔을 복사해서, 그러니까 복귀해서 리와인딩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 슬픔과 분노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게 6만 원이었건 2만 원이었건 또는 그 액수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산 이번에 그 배에 승선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넉넉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더 슬퍼야 한다.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생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단지 이 아이가 쓰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자기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건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꿈의 빼앗음인 거죠. 그 아이가 16살, 17살 그 즈음에서 강제적으로 멈췄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한 인간의 꿈과 이상과 자기 인생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자유의지와는 완벽하게 무관하게 강제로 중단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은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우리들도 그들을 기르던 세대,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길러야 할 사람들인 것이고, 그 또래에서 보면 같이 어깨 곁고 나가는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살아남은 자로서 그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성불가침의 권력, 신성불가침한 권리,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데 쓰는 말 맞죠? 그들을 조문하고 애도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못다 이뤘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을 살아남은 우리들이 남아서 대신 노노와 걸머지고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시비를 붙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죽음을 또 한 번 모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슬픔과 분노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건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슬픔과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슬픔과 분노를 여과시키고 남은 분명한 이성과 사회적 책무, 죽은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속의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규명조사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누가 충원이 되든 서로 옥신각신과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명위원회의 최장 향후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관통하는 것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속과 예의일 겁니다. 감상이 아니라 사실규명을 통한 해원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년 반, 최장 1년 반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18개월 동안에 세월호 4월 16일의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그렇지만 가야 합니다. 이 정권 하에서 되겠어? 이런 말로 미리 힘을 빼거나 그러지는 마십시다. 해야 합니다. 충분치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18개월 성실하게 끝까지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자로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관한 한 그날 그들의 죽음을 목격한 모든 목격자들, 전체 국민은 모두 역사 앞에 증인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대단히 긴 글이긴 합니다만 오늘 연휴 동안에 김훈 작가의 이 글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새해 첫날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그동안 몇 개월째 이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전해졌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555m, 123층의 거대한 구조물이 지금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하게 될 거라는 이 건물이 바벨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주변 도로가 꺼지지를 않나. 싱크홀이라 그러죠. 식당가 그리고 수족관에 이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불안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막연한 불안의 확산일 겁니다. 어디나 뭘 짓다 보면 조금 예기치 않고 그런 게 생길 수 있지요.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니까 한치의 뭣도 없이 완벽해라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역시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니까 그런 점에서 더들 꼼꼼히 따지려고 하는 걸 겁니다. 어쨌거나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롯데 측에서는 정밀 안전진단 하기로 했고요. 아마 이제 그 실무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지하주차장 대규모 균열, 이 건을 단독 보도한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원성윤 에디터 연결하겠습니다. 원 에디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 첫 인터뷰를 하게 됐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자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특종 대박도 여러 건 터뜨리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번 특종은 어떻게 얻게 됐죠? 네. 이번 취재는 저희
매체에 어떤 한 독자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보 내용을 좀 소상히 전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1롯데월드 지하주차장 바닥이 이상하다고 한 독자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사진을 볼 때는 이게 균열이 뭐 그렇게 심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 바닥에서는 흔히 뭐 이런 균열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몇 칸 정도 균열이 가 있었냐. 네. 왜냐면 사진상으로 볼 땐 한 3-4칸짜리 균열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미안하지만 칸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 주차장 칸수 있지 않습니까? 아, 차를 하나씩 댈 수 있는 주차 박스? 예. 그러니까 그 차 한 대 되는 그 한 박스를 지금 한 칸이라고 표시한 겁니까? 네네네. 그랬을 때 뭐 한 3-4칸 정도밖에 안 보여서 네. 이게 큰 균열일까 싶어서 뭐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니까 한 30칸 정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하 3층에서.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어쨌든 현장을 좀 가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봤더니 그 30칸 정도 이상이었고 제가 의아해서 한 4층을 내려가 봤더니 네. 여기는 수백 칸이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 원 기자가 현장에 갔을 때 네네. 롯데 측에서 뭐 건물을 관리하는 롯데 측에서는 아예 그런 균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 알고 있었죠. 왜냐면 알고 있었는데 네. 기자의 현장 접근을 방해하거나 이런 건 그러지는 않았나요? 예,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왜냐면은 일단 지하 주차장을 고객들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예. 지금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용이 굉장히 없는 이유가 네. 여기는 주차 예약을 하고 가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적었고요. 네. 그 제가 이제 내려가 보니까 거의 뭐 축구장 크기만 하게 그 바리케이트 비닐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그 사용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미 주차장인데도 네. 못 쓰게 접근을 네네. 금지시켜 놓은 구역도 있고 네네, 구역들이 그렇지 않은 곳에서 대규모 균열을 우리 원 기자가 육안으로 확인했다 이 말이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보수공사를 뭐 에폭시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그 규모가 너무나도 커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다 샅샅이 봤는데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금이 가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취재 시점이 12월 30일인데, 그러니까 불과 네. 한 나흘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네. 어디에서 지금 이런 균열이 발견됐고, 그 이후에 균열이 네. 확인된 뒤에 롯데가 취한 조치는 뭡니까? 이제 취재를 왜 하필 이렇게 뉴스가 많은 연말에 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네. 제보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왔고, 네네. 이제 제가 하루 정도 취재 기간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이걸 교수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고요. 원 기자가 네. 카메라나 휴대전화 이런 걸로 촬영을 해서 촬영한 네. 화면을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이거죠? 네, 아니면 맞습니다. 전문가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실제 조사를 네. 한 겁니까? 예, 현장에 가서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시간이 좀 적었고 아하, 네. 그 교수님 집단을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그러게요. 하는 시간을 예.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에 네, 더구나 연말이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온라인 시대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진과 동영상 보여드리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보여드렸고요. 롯데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금이 간 바닥을 몰탈이라는 마감재를 가지고 썼는데 네. 그 마감재는 흔히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균열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흔한 현상이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재를 한 전문가 쪽 교수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이제 소개를 첫 번째 해드리자면 이게 나중에 질문하실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그 주차장 바닥에서 이제 나타내는 어떤 균열들이 부 모멘트 현상 이게 건축학적으로 네거티브 모멘트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긴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키워드라면 피해가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면 짧게라도 네. 설명을 하고 갑시다. 네네. 이게 파지티브 모멘트, 네거티브 모멘트라고 두 가지가 나뉘는데 네. 이게 부 모멘트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작용점, 크기, 방향 등을 놓고 이게 어떤 건축물의 이제 콘크리트와 기둥과
그리고 이제 철근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뭐 아래쪽으로 받는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아래쪽으로 받는다. 네, 하중이 그러니까, 밑으로 간다 이런. 네네 밑으로 간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갈라짐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건축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시고요. 네. 또 제가 접촉했던 분 중에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롯데월드,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 그 집안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집안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집안 석촌 호수 그 지하 수위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예. 물들이 그 지하수들이 좀 유입이 되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양압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양압력. 예, 네. 양압력인데 그 양압력들이 그 롯데월드, 제1롯데월드의 집안에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네. 근데 이런 교수님들이 주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러이러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가능성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오전에 롯데월드 측이 아니고 한국건축공학회 그러니까 이 학회 같은 경우는 롯데 측에서 자문을 구해서 지금 롯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다 대변하다시피 하고 있는 학회인데요. 네. 이 학회에서 주장하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 기자회견을 보고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하신 거는 네. 지금 이 샘플 코어링이라고 해서요. 요 손바닥만한 크기로 그 콘크리트를 채취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원 기자. 네네. 우리가 지금 무슨 학술 세미나나 이런 게 아니니까 각 네네.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토시까지 다 또 기자가 원래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닐 테고. 예. 공통적으로 겹치는 현상이라거나 또는 네네. 지금 현재 상태로 이 건축물은 안전을 따질 때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어떤 즉각적이고도 무슨 조치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건물은 사용은 하되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해도 되는 거라는 건지 그렇게 좀 간추려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그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착수를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서울시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어제 점검을 했는데. 어제요? 1월 1일 날? 예. 점검을 했고,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오늘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서 뉴스가 많이 나왔을 텐데, 롯데 측이 아니라 이제 뭐, 건축공학회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롯데 측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 학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롯데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견해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나 이제 저 의견에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이게 어찌됐든 그 건축과 토목과 그리고 이 기반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근거 없는 불안이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있을 수 있는 불안 요소는 확실하게 사전 점검 이건 사전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이미 균열이나 이런 게 일부 진행되고 있던 게 확인이 된 거니까. 사전일 수도 있는 게요. 네, 사전일 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건물 그 내부에서 빚어지는 일이고 그 건물 바로 옆에 석촌 호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 호수인데 여기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진 걸 두고도 지난 11월 그때도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급격하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이 건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지하수가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딘가에 커다란 공간이 구멍이 뻥 뚫렸다는 얘기일 텐데 그것과의 연관성도 그 지역 인근 주민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일 겁니다. 이거과의 관련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어떤 정밀 안전 진단하고 모두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수위가 낮아지는 것, 물이 빠져나가는 것과
제2 롯데월드 건물과 연관성은 확인이 일단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명확히 확인은 안 됐다? 예, 네네. 지금 명확하게 이것이 문제가 있다. 롯데 측에서는 계속 이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건물 주변의 어떤 그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 아쿠아리움이나 그 저층부 5, 6층 식당가 균열이나 네. 또 주차장. 지금 나타난 지하 주차장 균열, 요런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문짝이 떨어져서 어떤 여성 한 분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네. 이 집안 문제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고 그 집안의 어떤 그 기저 현상에는 그 지하수 문제가 항상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 뭐 지하 주차장에 균열이 갔으면 그건 마감재 문제다. 뭐 문짝 떨어지는 나간 건 문짝 문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집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우리 원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좀 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이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만약 집안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이 건물의 공사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도 또 하나 있을 것이고 집안에 문제가 있단 말은 뭐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불안감을 확실히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에서도 이런 그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밀 안전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층부가 지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이제 더 많은 어떤 물건들이 이제 실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집안이나 어떤 저층부 같은 경우는 굉장한 하중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더욱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 이 질문은 아마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 이런 또는 안전 뭐 이런 거 전공하고 지금 현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원 기자가 여러 차례 만나봤을 테니까 간접 질문을 합니다. 만약 집안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더 이상의 추가 공사는 일단 중단을 시킨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돼 있는 건축물이 뭐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최악의 경우에 뭐 붕괴를 한다거나 이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후속 보강 작업을 통해서 그 문제가 있다는 집안을 해결할 수 있답니까? 롯데 측에서 그렇게 아니 롯데의 얘기 말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 문제를 그 어느 선까지 뭐 이렇게 약간 개장을 좀 미루고 다시 미루고 어떤 좀 보강을 할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세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이 허가 취소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가 취소라 하면 더 이상 건축을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영업 정지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장을 한 저층부의 영업 장소에 대한 영업 중단은 물론이고 제가 궁금한 건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단 명령도 내릴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주차장에 뭐 균열 이런 거야 어떻게 뭐 에폭시인지 몰탈인지 뭘로 한다고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집안 불안에서 오는 거라면 그것은 몰탈 테이핑을 어떻게 하든 마든 아니라 한다 한들 몇 개월 후에 또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본질적인 집안의 안전 문제는 롯데만이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니니까. 작게는 송파구나 잠실 쪽의 문제고 크게는 서울 시민 또는 거기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과 여행자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공사를 계속 하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는 관심인 거죠. 그 뭐 롯데가 거기서 뭘 개장해서 뭐 아쿠아리움이 어떻고 식당가가 어떻고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 사회 안전 차원에서 문제 삼아야 되는 건 그건데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하겠다는 거에는 뭐 주차장이나 누수의 균열의 원인이 아니고 집안 그러니까 그 땅 밑에 파고 들어가서 뭐 45m인가 50m HB물 수백 개를 바꾸서 했다는데 그것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 소리입니까?
네네,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고요. 네. 제가 이제 학계에 취재한 바로는 롯데 측에서 이게 지질 관련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좀 요거와 관련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지질 송파구 관련한 지질들을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질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막연한 사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막연한 불안감만큼 무서운 건 없지만 네네.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어도 기반을 이루는 것에는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 이것만큼은 확인이 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적 조치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은 제가 롯데 사람 또는 저 건축학자들한테 매섭게 물어야 할 거를 우리 원 기자가 대신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네네. 꼬치꼬치 물어야 그만큼 청취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없어질 테니까요. 네네. 네, 앞으로 그 기자는 뭘 한번 물면 그걸 끝까지 청와대에서는 진돗개 정신이라 그러던데 잘 알아서 끝까지 후속 보도를 이어가는 게 기자의 프라이드이자 기쁨일 겁니다. 오늘 긴 인터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후속 보도로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잠실 롯데월드 관련 특종 기사를 쓴 원성윤 에디터와 얘기 나눴습니다. 1월 2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첫날은 여느 날 중에 하나처럼 시작은 하지만 마음가짐은 새로이 해야겠죠.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